안녕하세요, 이정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계 핫 이슈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새삼스럽게 이렇게 정리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 드는 이유는 임차인 입장에서 얼마나 내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가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한번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손해배상 제도가 임차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이 입법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2년 플러스 2년, 그래서 총 4년을 살 수 있는데요. 2년만 산 이후에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위였다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배상을 해줄 때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환산 월차임 개념입니다. 환산 월차임이 뭐냐면, 자, 내가 1억이라는 보증금을 갖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를 월세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법에 따른 계산을 딱 해보니까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월차임이 50만 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환산 월차임 곱하기 3개월치를 손해배상으로 물어줘라 라고 하는 기준이고요. 자, 두 번째 기준은 조금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을 때의 환산 월차임에서 기존의 세입자의 환산 월차임을 뺀 금액입니다. 거기에 24개월치를 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말이 어려워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세 번째 기준이 제일 쉽습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손해를 본 액수.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로 풀어서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제가 바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뉴스에서 보도된 사례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냐면요,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여러분 다 아시죠? 23평의 경우에 지난달에 갱신된 전세의 전세금은 4억에서 5% 상승된 4억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초에 전세금은 4억이었던 거죠. 그런데 신규로 거래된 전세의 전세금은 8억 3천만 원으로 갱신 전세보다 약 2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기존의 전세는 4억이고 실제로 8억으로 한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겠죠. 이를 토대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케이스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자, 거절 당시의 환산 월차임을 계산을 합니다. 처음에 4억으로 전세 보증금을 약정했죠. 그럼 4억을 기준으로 거절 당시의 환산 월차임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 월차임을 산정할 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0.5%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2%를 더해서 곱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0.025를 곱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억에다가 0.025를 곱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연으로 받을 수 있는 월차임이 나오겠죠. 여기에 월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니까 12개월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월 83만 3,330원의 월차임이 도출되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3개월을 곱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250만 원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신규 환산 월차임이라는 것을 다시 산정을 해봐야 되겠죠. 계산은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에다가 4억을 8억으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신규 환산 월차임은 166만 6,666원이 됩니다. 자, 신규 환산된 월차임에서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인 83만 3,330원을 빼면 똑같이 83만 3,333원이겠지만 예, 거기다가 24개월을 곱하면 배상액 1,999만 9,992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1,999만 9,992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좀 문제되는 게 이제 아까 세 번째 기준인데,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배상액 이거를 배상해줘라 라는 건데 이 부분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는 복비 내지 이사비인데 뭐 이사비 한 150, 200 정도, 그리고 복비 뭐 150, 200 정도? 모르겠어요. 뭐 좀 비싼 전세를 얻는다 하면은 뭐 복비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럼 뭐 한 500 이상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액이 큰 거는 두 번째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두 번째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깜짝 놀라셨죠? 저도 실제로 이거 계산을 해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 이거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와, 이거 소송 실익이 있구나. 한번 해볼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분했어요. 왜냐면 전세가 급등할 거를 알고 이런 조항을 만들었나?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배상액을 2천만 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약간의 뭐 입법자들이 이거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약간의 예상하지 못한 소송 실익 이런 게 생겼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임차인이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느냐, 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간 임차인 입장에서 이거를 2년 후에 확인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느냐.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쫓아다니고 있겠어요. 살다 보면 잊어버릴 것도 같고. 그런 입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발 벗고 뛰어다닌다고 했을 때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임차인이 이걸 소송에서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약간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타이밍이긴 한 겁니다. 근데 좀 약간 슬프네요. 이게 임차인이 과연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현실, 이걸 입법자가 예상했다는 거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임대인이 이거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2천만 원을 배상해 줬는데, 야, 매수인 이거 네가 좀 부담해라, 집값을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사업 받는 걸 8억을 받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2천만 원 물어주더라도 내가 전세 보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결과적으로 임차인에서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책이나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생긴 것 같다. 제가 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약간 졸속기법인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1호 내지 3호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는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좀 전후가 손해배상의 액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두 번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음마아파트처럼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생긴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입법자들이 세밀하게 어느 정도 이런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진 않았나. 제가 볼 때 두 번째 기준으로 배상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첫 번째나 세 번째 기준에 따라서 한 500만 원 전후가 돼야 되는 게 맞았는데 이게 너무 갭이 컸잖아요. 그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입법자들이 이 법을 만들면서 전세난이 심화될 거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이렇게 커질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깊은 고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만들어진 회의록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전세 기간을 2+2로 해야 되느냐, 3+3으로 전세 기간 늘릴 것이냐, 이런 고민들 회의를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기준, 실제 손해배상액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거의 사문화될 것 같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기준 내지 두 번째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금액이 큰 거는 두 번째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두 번째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실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제도가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당장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장기간으로 흘렀을 때 이것이 임차인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그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집값을 더 올리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제 생각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계산이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뭐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 때 중요한 도구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영상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